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 출국했어요. 네.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 보도들 정리해 봅시다. 네, 뭐 세계 유력 대부분의 유력 언론들이 보도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의 협상 의제를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데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포석 깔기 아니면은 그 비핵화 관련 타결을 모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유력 시사지에 그 한국 전문가의 기고문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카지아니스 한국국장, 그다음에 칼럼니스트 패트리스가 공동 필자로 쓴 기고문인데, 네.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이제 월간지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지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일독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문 미러클 2.0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담금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미러클 2.0? 네. 왜 이게 2.0일까요? 또 미러클은 뭘까요? 그러니까 미러클이 이제 뭐냐 이걸 이제 좀 소개를 하겠다는 그 기고문인데요. 네. 2.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버전을 새로 이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입니다. 최근 북한을 한 10년간 봐오면서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두꺼워져라. 단기간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그다음에 마음이 상할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랍니다. 북한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네. 이 세 가지를 해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황금률이 된다는 건데 네.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은 골치 아플 일도 없고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잠을 설칠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이 상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얼굴이 두꺼워지고 이러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나쁜 소식 또 실패 그리고 또 뭐 반협박 같은 이런 것들이 나와도 이런 냉철한 자세만 있으면 성공적인 돌파구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예가 바로 이제 문 미러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북미 대통령을 촉진하는 한국 정부의 스마트한 전략 이게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 최악의 상황을 반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 한 해 그렇죠. 이야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필자에 따르면은 문 대통령이 그 본인 업적의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바꾼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한국 정부의 전략의 진짜 시험대가 이번에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을 가면은 트럼프 팀 내부의 진짜 핵심 결정권자 그리고 정책 수립자가 누군지 이걸 알아내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게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되고 만약에 지금처럼 볼턴 보좌관의 목소리가 이제 크게 들리고 있을 때 실제 이 볼턴 보좌관이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동력인지 아니면은 미국 정부가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얼굴 마담인지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이 필자들은 이 후자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자라는 것이 그냥 얼굴마담 볼턴은 그렇죠. 그렇길 바란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볼턴의 전면 등장이 미국의 전술적인 모션일 뿐 실제 정책 변화에서는 정책 변화이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네. 그 볼턴 보좌관 아직도 이제 북한의 리비아화 전략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는 절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입장이 진지한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닌 건지 알아내야 된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뭐 참고로 리비아 지금 요즘에 국제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볼턴식의 모델을 따랐죠. 그 이후에 카다피 살해당했고 리비아 지금 뭐 내전에 휩싸여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당연히 리비아를 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따르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필자는 볼턴 보좌관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이 전략이 성공할 확률 이것은 올해 뉴욕 매츠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할 확률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매츠가 좀 실력이 별로 없나 보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미국의 전략은 강한 압박으로 회귀한 것처럼 일단 계속 보이잖아요. 네, 하노이 그렇죠.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같은 강성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 정부에게는 그 제재 자체가
해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타협안을 이제 찾아내야 된다. 그걸 제시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북한은 미국 핵 전문가들이 포함된 국제 참관단이 보는 앞에서 그 영변 핵시설 일체를 폐쇄하는데 다시 한번 북한이 동의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선별된 제재의 일시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선별된 제재의 예. 일시 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선별적으로 하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렇죠. 일시적으로 한다. 예. 여기에는 이제 북한이 선택한 유엔 안보리 제재 3개, 그다음에 남북 경협에 적용되는 제재 이게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남북 철도, 그다음에 도로 연결 이런 것들 포함해서 구체적인 남북 경협 이런 거에 대한 제재 완화는 미국 쪽 입장에서는 손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화해 이니셔티브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게 좋다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 전망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필자는 사실 어찌 보면 북한 쪽 입장이거나 우리 한국이 중재한 정도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선별적 제재의 잠정적 중단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잠정적으로만 중단해 준다. 그러니까 스냅백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합의를 만들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조항, 소위 말해서 스냅백 이거를 다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미국 정부는 그 반대 세력한테도 이번에 우리 협상한 거 어떤 제재 해제도 없다. 미국 정책은 조금 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 쪽에다가는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라면서 공을 넘길 수 있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북한의 그 아주 중요한 양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시 이제 이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그 지금 미국 대북 라인을 보면 한쪽에는 존 볼턴과 같이 극우 이데올로그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또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런 그러니까 소위 실용주의자들이 진영을 갖추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념적 보수라고 볼 수는 없고 실용주의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용주의자다 대통령은. 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협상안을 제시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설득력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네. 미국 내부 상황을 지금 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잘 아시다시피 뮬러 특검이라는 그 족쇄가 거의 풀리지 않았습니까? 예. 본격적으로 내년 대선에 대비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될 시기가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지금 국내적으로 그 오바마 케어 폐지, 그다음에 멕시코의 국경 장벽 쌓기 이 두 가지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있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자면은 서아시아에다가 그 친 이스라엘 발언 계속해가지고 이제 유대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 세 가지는 집도끼를 잡겠다, 여기 집중하겠다는데 산토끼를 놓칠 위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동아시아에서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아젠다가 잡히고 또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놓는다면은 이건 대부분 미국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토끼를 잡을 방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위에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고 이렇게 할 수 되는 반면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고 또 김정은 역시 친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기고문 필자들은 그 2020년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 기미를 보여준다면은 선거를 앞둔 북한 카드 이거는 골치 아픈 미국 국내 얘기합니다. 미국 국내 문제들로부터 언론의 관심을 돌리고 미국의 공통 관심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집중을 시킬 수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력한 대선 카드가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역사의 주역으로 만들고 또 냉전의 마지막 장을 끝내는 업적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사한다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정도의 조력자 이만한 성과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번 방문의 목적이 돼야 되고 성공하길 바란다 이렇게 기고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실린 그 내셔널 인터러스트라는 게 네. 어떤 성향의 간행물이에요? 이게 그 미국 국가이익센터라고 하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가 있는데요. 보수 성향? 예, 보수 성향입니다. 거기서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그 보수 성향 격월간지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건 참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보수가 똑같은 보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이익센터가 뭐냐면은 닉슨 전 대통령이 그 사망하기 직전에 만든 단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오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전통 보수하고 가까운데 프란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그렇죠.
그 글이 실렸던 바로 그 간행물이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직후에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네오콘 성향 세력들하고 같이 이제 이 단체하고 결별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메리칸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다른 간행물을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전통 보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죄송합니다. 아메리칸 인터레스트는 네오콘의 목소리를 주로 대변하고 있죠. 네. 이 두 분의 기고문처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네. 자, 또 다른 소식 볼까요? 네, 그 5G 시대의 서막을 놓고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요? 뭐 우리나라도 보도 많이 됐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이 과장된 홍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외신들이 이 논쟁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4일자 보도에서 영국의 가디언지는 한국이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미국의 버라이즌보다 빨리 서비스를 개통하기 위해서 원래 일정보다 이틀 앞당겨서 서둘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앞서서 버라이즌도 역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서 서둘렀다 이런 얘기도 같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고한 거에 대해서 버라이즌이 일주일 당기니까 그다음 우리가 이틀 당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결국 한국 이동통신사들이 이제 한 몇 시간 앞서서 개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세계 최초라고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버라이즌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단말기 몇 개만 단말기 몇 개만 이제 유명 인사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뭐 개통한 것처럼 한 거라면은 자신들의 실제 단말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전달해서 네트워크를 가동을 했다. 그러니까는 이건 가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네. 뭐 미국 기업이 좀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인데. 그렇죠.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먼저 그 최초 타이틀 때문에 일정 앞당긴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외신들이 주목을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선진 기술 두 분이 그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예.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5일자 보도를 통해서 이 폭넓은 기술 혁신이 기대되는 기술인 만큼 한국과 미국 기업이 선진 경쟁을 펼치면서 최초를 다투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일본 언론입니다. 니케이 신문이 5일자 보도에서 한미 양국이 정부 영역이 달라서 이 한국이 유리했다 이런 또 그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경우는 이런 것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각 주 정부의 권한이 크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반면에 이제 한국 정부는 이 정부 차원에서 각 통신사에다가 이 5G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예. 더 빠를 수 있었다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5G 세계 최초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고 이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한미 양국이 이제 경쟁을 했다는 건데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동안 한국이 5G 보급률이 이제 가장 높기 때문에 뭐 선두주자에 있지만 조만간 이 시장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데에 밀릴 것이다. 추월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5일자 신문에서 했습니다. 네. 결국 시장 규모가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먼 미래겠지만 북한하고 만약에 우리가 통신망이 하나가 된다면은 뭐 한국 시장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만은 예. 뭐 일단 당장은 최초로 놓고 벌이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 사용자들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는 반대의 효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외신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아마 우려가 있죠. 이미 그 현실화되고 있죠. 예. 네. 이 일본의 니케이 신문이 보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이 5G 서비스는 홍보된 내용에 비해서 완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니케이 신문은 그러니까 세계 최초 경쟁 속에서 실제 속도나 효과는 당초 기대만큼 높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다투는 사이에 이용자들은 방치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꼬집은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케이 신문인데 그다음에 프랑스의 경제 전문지입니다. 레세코라는 신문인데 역시 5일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위 타이틀을 차지한 한국 통신사들은 4G보다 비싼 5G 통신 서비스가 실제 그럴 비싼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5G 시대가 되면은 기존에 비해서 뭐가 실질적으로 나아지는지 가격만 비싸지고 실제 서비스는 차이가 없는 건 아닌지 아니면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예. 소비자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은 그대로이면서 서비스는 좋아지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 우리 코너에서 그 독도 관련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다뤘는데 네네. 러시아도 반발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교도통신이 5일자 보도인데 그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제 북방 섬들 가지고 영유권 좀 이렇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보도에 따르면 2020년도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우리한테도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죠. 여기서 북방 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렇게 기술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 우리 독도뿐만이 아니라 예. 그러면서 이게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이 그 일본 그 학교 교과서를 비판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이 신문이 이렇게 저 교도통신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 역시 그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고유의 영토라는 거 이 표현 이게 뭐냐? 예.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러시아 외무성의 자하로바 국장이 일본이 사용하는 고유 영토라는 표현 여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주장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이 교도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걸 보도했다. 네. 우리랑 러시아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에 대응할 때 같이 공동 정선을 취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어요.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